주말에도 경주의 낮 기온이 39.8도까지 오르는 등 슈퍼폭염의 기세가 전국을 달궜습니다. 고된 환경에 폭염 수당을 지급하라는 1인 시위도 등장했는데 이번 폭염은 적어도 열흘 이상 더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개막됐지만 남북과 미북, 남북미 회담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엔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어기고 석유와 무기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가 예산 20억 원을 들이고도 대입은 난제라는 결론만 내린 데 대해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목표와 철학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면서 공론화라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교육부의 허송 세월에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고속도로 버스 정류 차선에 끼어들었다가 7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엔 목포에서 BMW 520D 차량이 불에 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오늘도 계속된 이 전국의 가마솥 더위에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십니까? 물론 덥기는 하지만 오늘 수도권은 그래도 조금은 주중보다 덜 더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 주중 한반도 기온인데 수도권 일대와 홍천 지금 검붉게 지금 표시가 돼 있죠. 그만큼 더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진을 좀 보면 이 더운 공기가 남쪽으로 이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에 40도에 육박하는 기온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전국 최고 기온을 찍은 곳에 지금 취재 기자를 연결을 해서 날씨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심철 기자, 경주에 나가 있죠? 네, 한낮보다는 기온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덥습니다. 40도를 육박하는 폭염에 경주의 주요 관광지는 하루 종일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곳 첨성대는 저녁이 돼서야 하나둘씩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 지방에 머물던 폭염 기온은 남부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경주와 영덕이 39.8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영덕은 1972년 이후 46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포항 역시 39.4도로 75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의성과 영천 역시 39도를 넘었고 안동과 대구는 38도를 넘었습니다. 남부지방 대부분이 34도 이상을 보였습니다. 낮 동안 뜨겁게 달궈진 열기는 밤이 돼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도 폭염은 계속됩니다. 대구와 포항은 38도, 경북 의성과 영천은 40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 강원과 경북 동해안 그리고 남부지방 등에 비 소식이 있지만 35도를 웃도는 폭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주에서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며칠간 서울을 비롯해서 중북 내륙 지방에 40도를 웃도는 폭염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이 폭염 지역이 영남 내륙 지방으로 옮겨갔죠. 왜 그런 건지, 이번 폭염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아니 언제쯤 도대체 수그러드는 건지 이유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서울에는 20일째 폭염 경보가 이어졌습니다. 집에 있는 것도 사실 에어컨도 너무 많이 쐬야 되고 하니까 가족들이랑 차라리 조금 밖에 공기 조금 마셔보자 하고 나왔어요. 근데 너무 더워요. 하지만 한낮 최고 기온은 구름이 끼면서 34.9도에 머물렀습니다. 불과 사흘 전 111년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인 39.6도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5도 가까이 낮습니다. 반면 40도 가까운 극한 폭염은 영남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바람이 바뀐 게 원인입니다. 이제껏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오며 뜨거운 공기로 데워지면서 서쪽 지역 기온을 40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주말 동안 바람이 남서풍으로 바뀌어 소백산맥을 타고 넘어가면서 영남 내륙 지역이 극한 더위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서쪽에서부터 바람이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 들어오면서 경상도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고기압 세력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어 찜통 더위는 이달 중순까지 최소 열흘 이상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렇게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이 땀이 줄줄 흐르는 게 요즘 날씨인데 시청자 여러분도 주변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이 배달원들의 경우에 이 뜨거운 햇빛에 헬멧을 쓰고
이 차들이 내뿜는 열기까지 견디면서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배달 요청 알림이 오자 지체 없이 오토바이를 몹니다. 폭염 속에 도착한 배달 요청 가게. 헬멧과 먼지 막이용 복면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폭염은 배달 음식 주문을 늘린 상황. 하루 60번 이상 운행도 허다합니다. 열사병이나 탈진이 걱정되지만 생계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햇빛도로 치면은 지열 때문에 차 사이에 서 있으면은 그 열기 때문에 정말 덥습니다. 배달기사들은 이온 음료를 담은 보온병을 가지고 다니는데 연이은 폭염에 하루 8통의 이온 음료를 마시지만 갈증이 가시질 않습니다. 택배기사들도 더위와의 전쟁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땀범벅이 됩니다. 요즘처럼 12시간 근무가 힘들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시간 싸움이니까 뭐 버티고 그럴 것도 없죠. 계속 해야 되니까. 수건으로 닦고 그냥 해야 돼요. 고된 환경에 폭염 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위도 등장했습니다. 비나 눈이 오면 배달 한 건에 100원의 안전 수당을 받는데 폭염도 여기에 포함하라는 겁니다. 노동자들은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 더위와 땀 그리고 아지랑이 이런 것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재앙 같은 더위가 계속되는 8월. 배달원들은 여름이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자, 이렇게 내륙 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서 시민들은 강으로 바다로 피서를 나섰습니다. 온몸이 젖으면서도 한바탕 물싸움을 벌이면서 더위를 이겨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햇볕이 내릴 때는 한강변. 수도가에서 물총을 장전한 시민들이 전장으로 향합니다. 자, 5, 4, 3, 2, 1, 한강공원을 절반으로 나눠 적과 아군으로 나뉜 시민들은 서로 맞은편을 향해 물총을 겨눕니다. 물폭탄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30분 동안 형형색색의 물풍선 20만 개가 제 머리 위로 날아다니게 됩니다. 좀비가 등장하자 편을 갈러 싸웠던 시민들이 합세해 맞서 싸웁니다. 물세례를 맞으며 근심을 날려버리고 물 맞으면서 다 같이 노니까 오랜만에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미끄럼틀을 타며 무더위를 잊습니다. 폭염 때문에 날씨가 너무 덥고 힘든데 이런 축제가 많이 있었으면 더 좋겠어요. 여름 휴가 절정을 맞아 바닷가에도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해수욕을 즐기고 나와 보니까 오늘 날씨가 뭐 바람도 선선하고 그래도 물놀이 하기에는 적당한 날씨 같아서 갯벌에서 조개를 캐며 추억도 만듭니다. 뭔가 힐링되는 느낌? 기분이 다 뻥 뚫리는 느낌? 기록적인 폭염에 올해 피서 인파마저 줄었다지만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의 정체도 이어졌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자,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가 오늘 개막을 했습니다. 남북, 미북 회담이 어제 무산된 데 이어서 조금 전 북한 대표단이 미국의 최근 태도를 비판하는 입장문까지 배포를 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채연 기자, 조금 전 북한이 미국을 맹비난하는 입장문을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북한 대표단이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주고 갔습니다. ARF 토론장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을 때 리용호 외무상의 수행원인 강명철 북한 국제기구국 과장이 기자석으로 와서 연설문을 주고 갔는데요. 북한은 우선 미국의 대북 제재 캠페인을 맹비난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북한은 또 미국이 종전선언 문제에도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미북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미국이 유독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노력과 유해 발굴 이행만 강조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에 다른 나라들이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질 말도록 압력을 가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자신들이 먼저 비핵화와 관련해 먼저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오늘 입장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기자회견 등 이곳에서 일련의 행보를 보고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ARF를 대북 제재 유지 캠페인의 장으로 삼았고 러시아의 제재 위반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앞서 미국 외교 장관들이요, 이 조르란데 이어서 주 필리핀 미국 대사죠, 이 성김 대사가 뭔가를 북한 이용호 외무상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미국 외교 장관이 잠시 웃으면서 조우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주 필리핀 미국 대사죠. 성김 대사가 리용호에게 서류 봉투를 전달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 속보에 따르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트위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을 전달한 것이라고 합니다. ARF 시작 전 포토타임 때 폼페이오 장관은 리용호에게 다가가 웃으며 악수를 청했고 리용호도 여기 응했습니다. 미북 실무 협상을 이끈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는 국무부 파일을 들고 다니다가 그 안에 있는 흰색 서류를 리용호에게 슬쩍 전달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리용호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을 전달했다고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리용호는 우리와의 회담을 거부하면서 어제 중국, 베트남 등 7개국에 이어 오늘은 우방이 아닌 뉴질랜드, 호주와도 회담했습니다. 과거 ARF에서 외면받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싱가포르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예멘, 리비아와 무기 거래를 시도를 하고 석탄과 철강 등을 불법 수출해서 150여 원을 벌어들였다는 UN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미 정부는 미북 정상의 친서 교환 사실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러시아 은행이 포함된 대북 제재를 단행을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3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전문가 패널 보고서. 북한이 시리아 무기 브로커를 통해 예멘과 리비아의 무기 거래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재망을 뚫는 석유 거래가 급증했으며 중국과 인도 등의 석탄과 철강 등을 몰래 수출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불법 수출로 지난 6개월 동안 158억 원을 벌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고 안보리 결의를 계속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ddi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n individuals as well as Chinese individuals who are violating our sanctions, United Nations sanctions, and make sure that we have the full, robust implementation of our maximum pressure doctrine.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는 북한과 거래한 러시아 은행 1곳, 중국과 북한의 유량회사 2곳, 북한인 1명에 대한 대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6월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첫 대북 제재입니다. 문우신 미 재무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FFV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가 유지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자, 이렇게 미북 관계가 교착된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에는 평양에 있는 신형 전차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중국 도움으로 평양의 전력난이 해소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실제 전력 상황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장영욱 기자입니다. 오늘자 북한 노동신문 1면입니다. 정중앙에 실린 대형 사진에 김정은이 뭔가를 설명하고 뒤에는 새로 만든 차라고 쓰인 무궤도 전차가 보입니다. 밑에 실린 8장의 사진에는 김정은이 버스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이것저것을 지시하고 웃는 얼굴로 버스에 앉아 있습니다. 이면에는 궤도전차 공장을 찾은 김정은 모습이 담긴 사진 13장도 실었습니다. 수행단에는 최근 복권된 황병서도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도 22장의 사진과 함께 김정은의 시차를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신형 버스와 전차를 보고 국산화에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거리에는 택시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전망이 보인다고 정말 만족하다고. 김정은은 최근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강원도 등에서 잇따라 경제 시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미 간의 관계가 교착된 그런 상황에서도 인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도 이러한 경제, 현지 지도를 강화하는 일각에선 최근 중국이 대규모 발전 설비를 북한에 지원해 평양 전력난이 해소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김정은의 전차 공장 방문도 북한의 나아진 전력 상황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자,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지금 수싸움과 진통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ARF에서 이제 내용들이 이제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북한이 지금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을 먼저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중국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여기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 같습니까? 미국의 입장은 최근에 확실히 정해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6.12 정상회담 당시에는 금방 해줄 것 같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이 있어야 한다. 그런 입장이 정해졌고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엊그제 밝힌 바에 의하면은 북한이 핵시설을 신고해야 종전선언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남북과 또 북미 간의 ARF에서의 외무장관 회담이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핵화에 가는 과정에 있어서 입상차는 확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남북 외교장관 회담이나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북한으로서는 현재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종전선언이나 제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유리한 어떻게 보면 살라미식 해법을 미국이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그런 식으로 끌려가다가는 비핵화가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 검증, 폐기라는 이러한 일본 원칙에 북한이 합의하라. 그래야지 종전선언이든 제재 해제든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신고, 검증, 폐기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일부 전문가에서는 이 CBI드 불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는 게 하는 것 자체가 이 목표가 실현 가능성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북한이 CBID에 대해서 워낙 반대를 하니까 그것에 동조해 주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CBID는 이미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 10월에 안보리 결의 1718호가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명문에 들어가 있고 모든 유엔 안전보상이사회 결의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북한에게 부과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법적 의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세안 외교장관들도 CBID를 갖다가 북한이 수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미국의 대북 제재가 다시 고삐를 죄는 모양새인데 이런 모양새에서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있겠습니다만 미러 갈등도 이것도 좀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근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갖다 계속해서 연장해서 사용한다는 등 대북 제재를 갖다가 소홀히 이행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고가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제재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기업 하나씩과 북한 개인에 대한 제재인데요. 그런데 러시아 제재 외에도 북한 개인에 대한 제재도 결국 러시아에 근무했던 조선무역은행 직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반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러시아의 제재 일탈 행위에 대해서 미국이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드릴게요.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선박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 좀 엉거주춤하다? 좀 이런 표현이 적당할 정도로 반응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할지도 모르겠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부가 이 문제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고 한국이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 누구도 이행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서 철저한 제재 이행을 해나간다는 그런 입장을 고위층부터 밝혀야지 위에서 기침을 하면 아래에서는 감기가 걸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윗분들의 심기를 살피고 있으니까 정부 최고위 수준부터 제재의 철저한 이행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입제도 개편안의 공론화가 실패를 했지만 김영란 공론화 위원장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 오히려 성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20억 원의 예산을 쓰고 결국 얻은 결론이 대입정책 결정이 어렵다 이런 건데 이를 두고서 지금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김영란 공론화 위원장은 시민참여단 490여 명의 판단을 한껏 치켜 세웠습니다. 그 전체가 굉장히 소름이 돋았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특정 개편안에 치우치지 않은 시민들의 선택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입 개편안 결정의 어려움을 확인한 것이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막 밀어붙이듯이 딱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인 걸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다.
공론화 조사 과정에는 시민참여단 활동비를 포함해 약 20억 원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또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대입제도 개편안 결정을 유보하고 공론화를 택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결론도 없자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은 오히려 예산에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 치고는 작년에 비해서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이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는 다시 공론화위원회에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임했지만 공은 돌고 돌아 다시 교육부로 되돌아오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네, 지금의 중3 학생들은 대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당장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년 동안 이 시간만 허비한 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순우 기자입니다. 오는 20일쯤부터 과학고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내년도 고교 입학 전형이 본격화됩니다. 하지만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시정시 비율 등 2022학년도 대입 정책을 모른 채 고교 입시를 준비해야 해 혼란스러워합니다.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들도 학종을 대비하는 공부를 많이 시키시거든요.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학원을 다니고 선행을 해야 되는 게 교육단체들은 정시 확대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등 서로 대립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입 정책에 대한 신뢰는커녕 공론화 이후에도 혼란만 가중되자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글이 최근 10여 건이나 올라왔습니다. 목표와 철학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면서 공론화라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원점에서 시민들한테 던져준 것 자체가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 후 영어 수업 폐지와 학교 폭력 가해 기록 학생부 기재 여부 등 또 다른 현안들도 공론화로 결정하기로 해 중대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리콜 대상인 BMW 520D 승용차에 또 불이 났습니다. 심지어 사흘 전에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을 받은 차량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선에 끼어든 승용차 때문에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강석 기자입니다. 승용차 앞부분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안경, 다른 거 없어. 일법으로 다른 거랑. 오늘 오후 2시 15분쯤 전남 목포시 오감동에서 주행 중이던 BMW 520D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 54살 김모 씨 부부가 차를 세우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엑셀이 작동 안 틀어네요. 그래서 가쪽으로 세웠다고 막. 그때 세워놓고 보니까 어느 쪽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더래요. 김 씨는 사흘 전에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침 8시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오산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와 버스 등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8명이 다치고 고속도로는 4시간 가까이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2차로를 달리던 SUV 승용차가 버스 전용 차로로 불법 진로 변경을 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로를 하다가 1차로 들어가다가 1차로로 오던 버스가 뒤에서 추돌한 거예요. 튕겨 나가면서 옆 차량들이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같이 접촉된 거죠. 오전 9시쯤에는 서울 강북 지역을 오가는 우이신설 경전철이 정전으로 1시간 정도 멈춰서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홍대 남성 누드 모델 몰카 유출 사건 수사 편파 논란에서 시작된 여성들의 집회가 오늘은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여성 4만 5천 명이 모였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참가자들은 거친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신중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5시를 넘기면서 보이는 것처럼 광화문 광장이 빨간 옷을 입은 여성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불법 촬영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네 번째 집회는
해화역이 아닌 광화문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홍대 남성 누드 모델 몰카 유출 사건 수사가 성편파적이라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거친 구호를 외치거나 자극적인 내용의 피켓도 들고 나왔습니다. 반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급진적인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약간 우려할 수도 좀 있죠. 반대 라인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앞서 민감용 신임경찰청장은 해화역을 찾아 여성 대상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법 촬영 또 그걸 이용한 사이버상의 여러 가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완전히 뿌리 뽑아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5차 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신주명입니다. 아스팔트 도로는 여름철 도심을 더 덥게 만드는 열섬 현상의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울시가 도로에 특수 포장을 해 햇빛을 반사하는 공법을 도입했습니다. 효과는 있다지만 비용이 10배나 비싸 실용성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도로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 일부가 회색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5년 설치한 차열성 포장도로입니다. 차열성 포장은 도로 위 햇빛을 반사하는 특수 도료를 칠하는 공법입니다. 검은색 일반 아스팔트 도로보다 빛 반사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집니다. 여름철 도심 열섬 현상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노면 온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열화상 카메라로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일반 아스팔트 도로는 기온이 54도까지 올라갑니다. 차열성 포장도로는 50도로 4도 정도 낮습니다. 대구와 부산도 이 공법을 시험 도입했습니다. 물 뿌리는 효과보다는 훨씬 나은 효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 온도만 비교하면 거의 살수한 효과하고 비슷한 효과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설치 비용입니다. 특수 도료를 사용해 일반 도로보다 10배 비쌉니다. 내구성도 약합니다. 1mm 정도의 얇은 도료를 적용한 거기 때문에 이보다는 빨리 이제 닳아서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차열성 포장도로를 시범 운영한 뒤 상용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왜 남자들을 위한 양산은 없을까? 요즘 이런 생각하는 남성분들 많으시죠? 실제 백화점에 양산을 찾는 남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목에 거는 선풍기와 반려동물용 쿨매트 같은 이른바 쿨링 상품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여름 유통가 풍경을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록적인 40도 폭염은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길거리에 나서는 게 무서운 요즘,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선풍기가 큰 인기입니다. 선풍기가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좀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목에도 걸 수 있는 선풍기가 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선풍기를 드는 수고 없이 목에 건 상태에서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들의 여름나기를 돕는 상품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반려동물용 쿨매트, 냉각젤, 인견, 대리석 소재로 돼 있어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111년 만의 폭염에 각종 여름 상품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모자는 햇빛을 가려주는 챙이 넓은 상품이 인기고 양산이 여성용이라는 고정관념도 깨졌습니다. 남성들의 양산 구매도 올여름에 점차 늘고 있는 겁니다. 남자분들도 요즘 너무 덥다 보니까 많이들 찾아오세요. 그래서 판매도 잘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폭염이 만들어낸 다양한 여름 상품이 더위에 지쳐가는 시민들에게 그나마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요즘 식당가에 가면 장사가 안 된다, 손님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사실입니다. 대표적 자영업인 식당과 주점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최근 6년을 통틀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저임금과 임대료 인상 같은 비용 증가까지 감안할 경우에 경영난은 더욱 심각하다는 분석입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20년 넘게 한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 IMF 외환 위기 등 몇 번의 고비를 넘겼지만 요즘처럼 가게 운영이 힘들기는 처음입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인건비나 원재료비
그리고 이 임대료 상승에 비해서 우리가 그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이익 폭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식당과 술집의 올해 상반기 소매 판매액 지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소매 판매액 지수는 95.9로 지난해에 비해 2.6% 감소했는데 지난 2012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식당과 주점이 장사가 안 되다 보니 폐업도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률은 지난해 이미 90%에 육박했습니다. 도소매업과 음식점 등 4대 업종은 지난해 48만 4천여 개가 새로 생기고 42만 5천 개가 문을 닫아 폐업률이 87.9%에 달합니다. 수익률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버틸 수 있는 손익분기점 이하에서 영업을 하고 임대 부담금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움츠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임대료 상승까지 더할 경우 음식점과 주점을 현재 운영 중인 자영업자들은 유례가 드물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다음 주 삼성전자 공장 방문을 앞두고 소위 투자 구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부총리가 대기업을 방문할 때마다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된 것과 관련된 한 언론 보도로 불거진 건데요. 김 부총리는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내고 이를 반박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LG, 현대차, SK, 신세계 등 주요 그룹을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와 고용 계획을 내놨습니다. LG가 19조 원 투자와 10,000명 고용을 약속한 것을 비롯해 현대차 20조 원, SK 15조 원, 신세계 9조 원 등 그가 가는 곳마다 약속이나 한 듯 투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김 부총리도 이에 반색했습니다. 한 대기업에서는 약 한 3, 4조 정도 되는 규모의 투자 발표와 또 중기적으로는 플러스 한 15조 정도 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 김 부총리의 삼성전자 평택 공장 방문을 앞두고 이상 기류가 불거졌습니다. 청와대가 이 방문을 두고 정부가 재벌에게 투자와 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이례적으로 본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김 부총리는 입장문에서 의도하지 않은 논란 야기의 유감이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나는 대상을 가릴 일이 아니고 대기업 투자나 고용 계획에 간섭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인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한 투자 계획은 시차를 두고 따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정수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55구가 아니다. 이게 최근 북한이 송환한 이 미군 유해 관련 내용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이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 유해를 송환하면서 유해 55구가 전달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운구함 55개를 건네받았을 뿐 유해 55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에 따라서 유해는 55구보다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북한 측이 55개간에 담긴 유해가 몇 구인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관 한 개를 유해 한 구로 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미군 유해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다행히 없어 보이는데요. 네. 네, 미국 국방부는 유해와 함께 전달된 소지품들로 비춰볼 때 미군 유해는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유해가 발굴된 곳은 6.25 전쟁에서 가장 참혹한 전투로 알려진 장진호 전투가 벌어졌던 장진호 일원으로 표기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미국에 이제 김영옥 대령의 도로가 생긴다 이런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서부를 남북으로 잇는 5번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김영옥 대령 기념 고속도로로 명명됐습니다. 김영옥 대령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미군 장교로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했는데요.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계 전투대대장을 맡았던 인물로 미국의 한 포털 사이트가 선정한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 영웅 16인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고속도로에 이 김영옥 대령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거는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름을 딴 인터체인지 표시판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그렇죠. 고속도로가 아닌 LA 시내 구간이었습니다. 예. 김 대령의 이름이 새겨진 구간은 인근에 디즈니랜드 등 유명 관광지가 있어서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반바지 출근,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네, 요즘 같은 폭염에 어울리는 재미있는 그 게시글인데요. 예. 지난 1일 수원시 공무원 노동조합 익명신문고에 짤막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남자라고 스스로를 밝힌 이 직원은 너무 더워서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아하. 네, 폭염이 계속되는 만큼 이 게시글은 690명이 조회할 정도로 아주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 여성 직원들도 남자 직원들이 시원하게 반바지를 입고 일했으면 좋겠다면서 지지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남성 직장인도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게 해달라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우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치부 정수양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던 중국 교수가 생방송 인터뷰 도중에 공안에 끌려갔습니다. 곰돌이 푸가 등장하는 영화도 시 주석 풍자에 사용될 수 있어 상영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당국의 언론 통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지난 2일 VOA 생방송 영상입니다. 시진핑 정책을 비판하던 순원광 전 산둥대 교수가 VOA와 인터뷰 도중 공안이 들이닥쳤다고 말합니다. 인터뷰가 진행 중인 집에 무작정 들어온 공안들. 항의하는 순 교수를 생방송 도중 연행해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송사 측이 순 교수가 걱정돼 집을 찾아갔지만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 초 SNS 라이브 기능을 이용해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며 초상화에 먹물을 뿌렸던 여성. 결국 이 여성은 정신병원에 갇혔고 석방을 주장하던 아버지마저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곰돌이 푸가 등장하는 디즈니 영화 크리스토퍼 로빈이 중국에서는 상영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상영 불가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매체는 곰돌이 푸가 시진핑 주석을 풍자하는 소재로 쓰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영화 어벤져스의 타노스와 토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너구리, 로켓, 애니메이션과 게임 속 등장인물까지. It's like an action figure of Deadpool, and so I like the costume on the character so well that I chose that one. 특이하고 색다른 복장일수록 환영받는 이곳은 만화와 애니메이션 팬들의 성지 코미콘 서울입니다. 실감나게 분장을 한 좀비들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연두역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마이클 루커를 만나기 위한 줄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만화책 속에 파묻히거나 한정판 피규어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이랑 영화나 만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집에서만 즐기는 매체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랑 직접 교류하고 제가 그 캐릭터가 되어서 밖에 나와서 이제 오는 15일엔 국내 최대 규모의 부천 국제만화 축제가 열리고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시카프도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객 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화 웹툰 산업이 좀 많이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기여를 하고 이른바 덕후로 불리는 대중문화 애호가들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줄줄이 열립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박성현이 올 시즌 LPGA 투어 브리티시 여자 오픈 2라운드에서 메이저 대회 연속 우승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아시안게임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살인적인 예선 일정을 피하게 됐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파포 18번 홀. 박성현의 버디 퍼트가 그대로 홀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오늘 두 타를 줄인 박성현은 2라운드 합계 7언더파로 선두 팬럼에 3타 뒤진 단독 6위에 올랐습니다. 박성현은 올 시즌 메이저 대회 연속 우승이자 시즌 3승을 향해 순항했습니다. 오늘 3타를 줄인 유소연도 6언더파 단독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시우가 18번 홀에서 파 세이브에 성공합니다. 김시우는 중간 합계 8언더파로 선두 저스틴 토마스의 3타 뒤진 공동 6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부활을 예고한 타이거 우즈도 2타를 줄이며 중간 합계 7언더파 공동 10위에 올라 선두 추격에 나섰습니다. 아시안게임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살인적인 예선 일정을 피하게 됐습니다. 이라크의 불참으로 다시 진행된 조추첨에서 우리와 같은 조에 포함됐던 아랍에미리트가 C조로 옮겼습니다. 9일간 4경기를 치러야 했던 우리 대표팀은 이번 조추첨으로 체력적인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대표팀의 에이스 손흥민은 소속팀의 시즌 개막전을 치른 뒤 13일 팀에 합류합니다. 손흥민은 15일 바레인과의 예선 첫 경기에서 휴식을 취한 뒤 17일 말레이시아전에서 대회 첫 골 사냥에 나섭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오늘 비공식 기록으로 경북 영천 신명면이 41도, 경산 하양에서 40.3도까지 올라 폭염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서울 낮 기온 3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남부지방은 40도를 육박해 극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 보시면 광주 37도, 대구 39도, 창원과 울산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에는 낮 동안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서해안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대기질 걱정은 없지만 경기 남부와 강원, 영남 지역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는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중부 내륙과 남부 지방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여전히 핵물질을 만들고 무기 거래 시도하고 불법 원유 거래도 현저히 늘었다는 UN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대북 제재 빗장은 완전히 풀린 모양새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이 다시 대북 제재 고삐를 죄려는데 한미 간의 대북 공조가 삐걱이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